오늘 그 북중러 관계와 관련해서 그,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북러 관계의 강화와 중국, 지정학적 시각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5개 파트로 구성된 글이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 어떤 공식적인 그 발언들을 한번 종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전 관료라든지 일각에서 1.5 트랙 정도 혹은 2 트랙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리고 그 주요 언론 매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현재 중국은 북러 관계가 영내 진영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점, 이 맥락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다소 거리를 두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북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는 총 3차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종전 이후부터 1956년 소위 종파 사건 때까지입니다. 소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세력권 관리 및 세력 팽창의 교두보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도 정부 수립 및 한국 전쟁 이후의 그 복구 과정에서 소련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1956년 소위 종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는 일치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장악한 이후에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그 북러 간의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중소 분쟁과 베트남 전쟁이 중첩된 시기입니다. 또 이 두 사안은 긴밀히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후르시초프는 중국을 다시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서 그 호치민의 남베트남 침공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중국의 주변국, 특히 베트남, 인도,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했던 시기에,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의 그 대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시기에 당시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미그 21기가 이제 소련이 이제 북한에 제공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의 수도 북경과 인접했었기 때문에 중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소련과 협력한 이유는 중국이 베트남 지원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중국 바로 아래에 커다란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지원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련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중국을 관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 중국은 공산주의권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소련의 자국의 민감한 시설 및 사안들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위험, 이 두 가지 사이에 딜레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중국이 이제 베트남 지원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또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회의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소련과의 또 밀착을 택하게 되는, 전략적 고려를 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특히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은 SDI 등 대소련 봉쇄 정책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소련은 자신의 세력권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북한에 미그 23기, 수호 25기, 미그 29기와 같은 항공기를 제공한 바 있고, 북한은 자신의 영공을 개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현재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그 현재 북러 밀착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로 한번 적용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 적용하기 어려운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러시아가 과거 소련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북한을 어떤 세력 팽창의 교두보로 삼을 그런 맥락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도 현재 미국의 어떤 주요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첫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는 현재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명목적으로는 중러가 우호적인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밑으로는 연성 경쟁부터 나중에는 심한 갈등 단계까지 발전을 하는 그런 60년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모습에서 특히 러시아가 대중국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 시점의 북러 밀착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본질적으로 현재 적용 가능한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변수는 현재 중러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중러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정치, 외교, 또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상호 연계성이 지속 심화되고 있고, 특히 또 그 러시아가 2014년도부터는 그 식량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아주 빠르게 중국의 그 식량 공급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러한 표면적인 강화 또 실질적인 강화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중러 양국 간에는 그 이면에 중국의 전략적 우위로서의 어떤 그 비대칭성 심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점적으로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그 전략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그 동시베리아권을 러시아가 염두에 뒀을 때 잠재적인 협력의 균형자로서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그 한국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또 북한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북한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혹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그 핵무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완충지로서의 그 성격이 변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외침의 경로인데, 이러한 외침의 경로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어떤 급변사태 방비 이상의 이유로 그 지원을 해야 된 동기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역으로 말하자면은 북한의 대중국 지렛대가 크게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결과는 즉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강대국 의존도를 낮추고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역설적으로 전략적 고립과 경제적 의존도가 더 핵무기로 인해서 심화가 되고, 반면에 중국의 대북 그 지원의 동기는 감소하면서 그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정권의 안정성에 중국 의존도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그 안보 자율성의 어떤 비대칭성 또는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정권의 안정성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혹은 이런 추정들 혹은 논리적인 연결들이 정황적인 증거들로 뒷받침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을 때 총 세 가지 정황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번 북러 조약에서 언급된 두만강 하구에서의 교량 신설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북러 정상회담 한 달 전인 5월 달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항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 개최된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대신에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상과 러시아 운수상이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두만강 하구에 있는 우정의 다리, 기존의 다리 외에 자동차의 어떤 통행이 가능한 추가 다리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두만강 하류로 중국이 출해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적 어떤 목표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이 양국이 대중국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매우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만강 하구 지역의 그 팡추안 그 전망대 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했고, 그 도로 곳곳에 한 10개에 가까운 아직은 의미가 불명확한 다수의 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망대에 인접한 곳에 새로운 선박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그 두만강 하구가 아주 예전부터 북중러 3자 협력의 실질적인 가늠자로서 기능했다는 걸 봤을 때, 이번 어떤 일련의 조치들이 3자 협력의 차원이 아니라 북러의 선제적인 조치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국의 반응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도의 정황적 증거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틴의 외교 행보입니다. 이것은 익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6월 달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베트남을 방문했고, 또 7월에는 귀국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불러들이는, 이건 전형적으로 1960년대에 그 중국의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 이런 시기와 매우 유사한 외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4년도 2월 달에 유출된 러시아의 기밀 문서입니다. 이 기밀 문서에 대해서 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핵심적인 의의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러시아가 2001년도에 중국과 맺은 핵 선제 불사용 협약에도 불구하고 핵 작전까지 염두에 둔 중국의 침공에 대한 방비 시나리오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시베리아의 전략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황적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북러 밀착은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지렛대 강화 차원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북러 밀착에 대해서 왜 짐짓 원론적이고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에는, 당연히 중국도 이러한 북러 간의 밀착이 역사적인 사례도 있고 현재 정황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짐짓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내 진영화를 추동하거나, 또 미국 중심의 서방에서 강제하는 어떤 중국 역할론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 세력의 어떤 주도권의 어떤 약화, 혹은 미국 반대 세력의 어떤 질서의 어떤 부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러와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저지할 동기는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미중 전략적 구도 내에 전략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 외에 이중적으로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전략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번째 부분인 북중러 관계 전망 부분에서는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이중의 전략적 공간 창출 노력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특히 중러 간의 어떤 연성 경쟁을 활용해서 등거리 외교를 특히 61년도에 양자와 그 동맹을 다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등거리 외교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안보 환경이 그때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자세한 사항은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을 직접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의 그 러우 전쟁에 대해서 경제적 차원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SIS의 빅터 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2014년에 그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그 채무를 90% 탕감을 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20년에 걸쳐서 매 6개월마다 그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동기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만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어떤 결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대한 그 국제 질서로의 편입까지도 염두에 둔 어떤 그 북러 밀착은 그런 마중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또 전망 부분에서는 특히 요즘 많이 회자가 된 그 러시아의 대북 최첨단 무기 지원 가능성 여부를 좀 다뤘는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 4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그 러시아가 대북 첨단 무기를 지원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첨단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첨단 항공기들이 지원됐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례에서의 2번째 사례와 3번째 사례에 불과했는데요. 이 2번째 사례와 3번째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러시아가 혹은 당시의 소련이 중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과 핵 분쟁까지 포함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차원에서의 위협에 몰렸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세력권 관리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대국 간의 바이탈 인터레스트 차원의 위협에 몰려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과연 과거와 같이 세력 팽창의 교두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가 이 지점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현재는 당시 냉전 시기 소련 때와는 달리 지금 중국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 판매 사례와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는 전략 무기, 특히 전략 잠수함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판매 방식도 보시면 거의 10년에 걸친 임대와 공동 운영을 통해서 상호 만족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전략 잠수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또 뭐 잠수함 판매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디젤 잠수함에 국한되고요. 핵심인 그 소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S400 방공 체제가 넘어갔던 것도 2014년에서야 가능했던 사례인데 이때도 크림 사태로 인해서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고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시기로 넘어갔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2012년도에 러시아가 S500으로 그 방공 체계를 넘어갈 군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제반 고려 사항들이 다 충족될 때 러시아는 이제 타국에 첨단 무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반 사항들이 현재 어떤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모두 충족되느냐 봤을 때에는 아직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강대국과의 관계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황의 변화 가능성 이런 모든 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은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 북한의 밀착은 어떤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전략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책적 시사점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와 그 지정학을 아주 최우선 변수로 다루면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얼마나 도구화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는지 이런 지점부터 검토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반도가 처한 그 지정학적 의의가 과거 냉전 시기 소련의 팽창에 노출됐던 시기와 지금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의 팽창을 염두에 뒀던 시기와 지금 중국의 팽창은 동에서 서로의 팽창이거든요. 이러한 본질적인 지정학적 지금 의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최우선 변수로 상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정책적 수준에서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영내 주변국들과의 소통을 혹은 재소통을 모두 현실화해서 최소한의 연성 균형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